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 비율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이번 시간의 첫 번째 부분으로는 이제 이 시장 지표들을 활용한 재무 비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은 이제 모두 다 뭐 분자 나누기 분모 뭐 이렇게 계산이 될 때에 이제 모든 분모 숫자와 분자 숫자가 다 회계 자료 뭐 아니면 인컴 스테이트먼트 아니면 밸런스 쉿에서 가져오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마켓 프라이스 레이시오들 PBR이라든지 PER의 경우에는 이제 분모나 분자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프라이스가 시장에서 가지고 오는 지표입니다. 왜 이렇게 요 시장에서 가지고 온 지표 데이터를 여기 재무 비율 계산하는 데 쓰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재무 비율들은 1년에 한 번씩밖에 업데이트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프라이스, 주식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요 어떤 기업의 현실을 조금 더 잘 반영을 해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켓 프라이스 레이쇼에서는 여기 PBR과 PER 요 두 가지 비율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여기 두 가지 나와 있는 PBR과 PER 지표 모두 언론이나 뉴스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지표라서 이 PBR과 PER도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이름 자체가 이미 요 PBR과 PER이 각각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를 사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PBR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당연히 얘도 분자 나누기 분모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애인데요. 요 분자의 경우에는 총 마켓 밸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가총액을 씁니다. 그래서 주식 하나 가격 곱하기 총 발행 주식 수, 요게 시가총액인 거죠. 그리고 여기 분모에다가는 이제 그 회사의 장부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을 하면 토탈 에셋에서 라이어빌리티에 뺀 자기 자본을 요 북밸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PBR의 경우에는 북밸류 대비 요 마켓밸류를 쓰는 거고, 요 분모 분자를 각각 다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요 분모 분자를 각각 주식 수로 나누게 되면 분자에는 요 프라이스 주식 가격만 남고 여기는 이렇게 나누기 주식 수를 하게 되면 한 주당 장부 가치, 그래서 요거를 한 주당 장부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총 PBR은 이제 총 마켓 밸류 나누기 총 북 밸류로 계산을 해도 되고, 한 주당 가격 나누기 한 주당 북 밸류 per share, 한 주당 장부 가치로 계산을 해도 이 방식으로 PBR을 계산을 하나,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나 똑같은 거죠.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주식 수를 곱하면 여기 MV와 BV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PBR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는 장부 가치 대비 마켓 밸류가 높을수록 시장에서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혹은 사람들이 주가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저 회사는 앞으로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주식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 분모 대비 분자가 클수록 이제 시장에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렇게 PBR이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PVGO라는 거를 잠깐 봤었잖아요. 그래서 18단원에서 P 주식 가격 P는 PVGO 플러스 이제 노 그로스 밸류라고 요게 P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P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요 PVGO, 즉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요 분모 대비 분자가 높다는 게 이 회사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은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회사들을 평가할 때 많이 쓰냐면 자산을 가지고 돈 버는 회사들 있죠. 대표적으로 뭐 이제 지금은 롯데렌터카로 인수된다 그런데 예전에 AJ 렌터카, 그러니까 뭐 렌터카 같은 회사들, 그런 렌터카 운영하는 회사들은 자동차라는 자산을 가지고 최대한 많이 이 자산을 굴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회사들은 이러한 PBR을 가지고 많이 수익성을 따집니다. 이제 그래서 요 PBR은 이게 기준을 보통 1로 잡는데 만약에 어떤 회사의 PBR이 계산을 해봤더니 요게 1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회사의 마켓 밸류보다 북밸류가 더 크다. 다 바꿔 말하면 북밸류보다도 이 마켓 밸류,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게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어떤 이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가진 자산을 그냥 다 팔아. 시장에서 다 팔아. 뭐 건물, 토지, 땅, 뭐 자동차, 기계장치, 설비 다 팔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판 돈을 가지고 부채가 있으면 부채를 다 갚어. 그거를 가지고 이 지금 회사가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거 주식을 다 사고도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PBR이 1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즉, 그러면 사실 이 PB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회사를 굳이 기업을 지속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기업인 거지. 그냥 이거 지금 시장에서 자산 다 팔고 그냥 그 돈 가지고 은행에 가만히 넣어놔도 이자 나오면서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나라는 특히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은행권 같은 경우, 은행들이 요 PBR이 1이 안 되는 경우인데, 이제 그러면 PBR이 1이 안 되는 회사들은 무조건 기업을 접는 게 이익이냐? 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니고요. 뭐, 국민, 하나, 신한, 뭐, 다 PBR이 1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수년째 영업을 하면서 만들어 온, 뭐, 고객, 이 네트워크, 그리고 어떤 영업망, 그리고 직원 인적 자산, 그리고 어떤 특히 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얼마 이상, 뭐 대주주 요건 해가지고 은행이라는 라이센스를 은행업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를 허가를 받기까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가치 때문에 PBR이 1이 안 돼도 주식 막 시장에서 몇만 원씩 거래가 되잖아요. 뭐 그 회사 영업 중단하는 거 아니고 이제 그래서 PBR은 그냥 1을 기준으로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따지면 영업을 계속 하는 것보다 그냥 회사 접는 게 낫다라는 것이 PBR이 1보다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표는 PER입니다. 이 PER 지표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거죠. 그래서 뭐분의 뭐로 계산을 하는 거다. 요 PER의 경우에는 마켓 밸류 혹은 마켓 캡 나누기 이제 넷 인컴
이 회사가 총 얼마 벌었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 이렇게 계산을 해도 이제 PER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요 PBR 계산도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됐던 것처럼 이제 요 모 분자를 각각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눠. 이제 그러면 여기 분자를 이제 마켓캡을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이제 주식 하나의 가격인 P가 나올 테고, 요 NI를 총 발행 주식수로, 넷인컴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게 EPS라고 했죠. Earnings per share. 그래서 이렇게 P 나누기 EPS를 하는 방식으로도, 요 방식으로도 PER 비율을 구할 수 있고, 요 방식으로도 PER 비율을 구할 수가 있죠. 이제 요거는 시장에서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게 뭐 2가 나왔어, 이 값이. 아니면 3이 나왔어. 뭐 요런 식으로 몇 배, 주식이 EPS의 2배, 3배로 거래가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몇 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경우 만약에 어떤 기업의 경우는 주가가 EPS 대비 주가가 5배로 거래가 되는 주식이 있는 반면,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EPS 대비 주가가 뭐 극단적으로 50배로 거래가 되는 기업이 있어. 이제 그러면 요 5배 이 PER 가진 기업보다는 50배라는 PER 가진 기업의 사람들이 이 회사 되게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시장에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PER이 높다라고 하는 주식들을 시장에서 흔히 성장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그래서 뭐 IT 업종들 아니면 바이오 업체들이 PER이 요즘에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PER이 굉장히 높게 형성이 PER이 높다는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물론 추가적으로 이제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아직 살펴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기업의 5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여러 카테고리로 나눠서 재무 비율들을 살펴봤죠. 그런데 지금까지 재무 비율 이야기를 하면서 본 것처럼 이 재무 비율은 이 재무 비율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이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나누기 뭐 해보고 이거 나누기 저거도 해보고 저거 나누기 저거도 해보고 해가지고 그냥 이거 나누기 이것도 해보고 저거 나누기 저것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내가 회사야. 나의 어떤 예를 들어 유동 비율이야. 유동 비율이 산업 평균보다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조금 내가 욕심이 난다 하면 이제 이 산업의 탑 5% 아니면 탑 10% 회사랑 나랑 비교를 해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런 식의 분석이 가능한 게 요 재무 비율이지, 이 재무 비율은 유동 비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적정하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ROA가 적정하다, 이런 근거가 없습니다. 이런 이론도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시계열로 본다면 내가 영업을 10년 이상 해왔어. 그러면 나의 ROA, ROE 아니면 유동 비율, 부채 비율이 계속 변하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내가 전전년 대비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다른 내 동종 산업,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내가 평균은 하고 있구나, 아니면 못하고 있구나. 이 정도의 비교가 가능한 거지. 이 재무 비율을 이용한 분석은 이론도 없고 근거도 없고 뭔가 정해진 답이 있는 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벤치마크를 경영이나 경제에서는 금융에서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서 보통 요 재무 비율 분석할 때는 기준을 그냥 산업 평균을 보통 요 벤치마크로 많이 쓰죠. 그래서 반도체 업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비교를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반도체 업계의 재무 비율, 유동 비율, 부채 비율 그런 거를 벤치마크로 쓰고, 삼성전자가 그 벤치마크 대비 여러 가지 비율들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이제 19.3번 그리고 19.4번 단원에서 이제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19.3과 19.4에서 이렇게 우선은 비율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았고요.
이제 19.10번 테이블을 보시면 이제 다시 10번 테이블로 돌아오면 이제 우리가 봤던 재무 비율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직 레버리지 쪽을 보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뭐 한 열 몇 개 되는 재무 비율을 그러면 다 뭐 나누기 뭐가 뭔지 뭐 나누기 뭘로 계산되는지를 다 알아야 되냐라고 하면 이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재무 비율들을 골라서 요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버리지 카테고리에 있는 재무 비율 중에는 레버리지 카테고리에 있는 재무 비율 중에는 이제 그 중에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레버리지, 즉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재무 비율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제 요 레버리지 카테고리는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리고 넘어가서 리퀴디티 카테고리에 있는 재무지 비율 중에서는 커런 레이쇼, 유동 비율 정도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카테고리 profitability 카테고리에 나와 있는 재무 비율 중에는 ROA와 ROE라는 지표가 그냥 너무나도 많이 쓰이고 있는 지표라서 그 두 가지는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카테고리 이제 마켓 프라이스 나와 있는 카테고리에서는 이제 PBR과 PER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가 이제 시중에서 아니면 뉴스에서 너무 많이 언급이 되는 지표들이라서 그거 두 개 그렇게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방금 추려드린 6개 정도 되는 재무 비율은 이제 이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정말 일상생활에서 많이 언급되기도 하기 때문에 요 6개 정도 재무 비율은 이제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19.3번에서 profitability measure를 살펴볼 때 앞부분에서 ROA, ROC, ROE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요 ROA와 ROE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발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요런 모습을 통해서 ROE와 어쨌든 ROA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ROE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인데 어쨌든 ROA와 관련한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ROE는 ROA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제 그래서 우리가 ROA는 이 기업의 자산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profitability를 발생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ROA라고 했죠. 이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R은 이 기업이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면 돈을 안 빌려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아니면 채권을 통해서 돈을 더 차입을 해야 되기도 하죠. 이제 그때 적용되는 금리를 요 R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요 ROA와 R 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크냐 요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어떤 기업이 부채가 없어 그냥 이 기업은 이제 전체가 다 자기 자본이야. 이제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요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의 경우에는 ROE equal ROA의 1-t 한 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요 경우에는 ROA equal R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게 다 없어지는 거고 이제 요렇게만 남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현실의 많은 기업들은 자기가 가진 자본만으로 경영력 활동을 하지 않고 즉 은행이 됐든 채권이 됐든 어쨌든 차입을 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 ROA와 R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본다는 거죠. 자, 보면 어, 차입을 해올 때 쓰이는 금리 R보다 그렇게 차입해온 돈을 가지고 내가 경영을 했을 때, 영업 활동을 했을 때 거기서 나는 수익이 더 커. 그래서 ROA가 R보다 더 커. 그러면 이러한 기업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 돈을 5%로 빌려왔어. 근데 내가 이 빌려온 돈, 내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영업활동을 열심히 하면 거기서 10%, 15%의 이익이 나. 그러면 이 회사는 빌려오고도 더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이자 내고도 이 회사는 더 버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기업의 경우, 즉, R보다 ROA가 큰 기업의 경우에는 그때는 이렇게 부채를 땡겨온다 하더라도 이 ROE 값을 높아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ROA가 R 값보다 작아. 돈을 10%로 빌려왔어. 그런데 이 빌려온 돈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쳐서 이익을 내는 게 뭐 5%도 안 돼. 그러면 빌려오면 안 됐다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요게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ROE 값이 감소시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ROA라는 값과 R이라는 값을 비교를 해서 이게 더 크면 이 ROE 값을 올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고 요 반대, 요 경우라면 요 ROE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ROE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같은 에쿼티, 자기 자본이면 그 같은 자기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리턴이 나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ROE 값이든 ROA 값이든 당연히 크다는 게 우선 좋다라는 거를 우선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요게 지금 그래서 19.5번 테이블을 가지고 두 개의 가상의 회사를 비교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 N으로 시작하는 회사와 S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는 모두 토탈 에셋이 동일합니다. 10 밀리언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의 차이는 뭐냐면 그래서 이 N 회사랑 S 회사가 모두 토탈 에셋이 1억 달러, 1억 달러. 그런데 요 N 회사는 100% 자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고 요 S 회사는 요 40%가 부채, 그리고 나머지 60%가 자기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S 회사는 빌려온 돈이 40%구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지금 시나리오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경제 상황이 보통일 때, 경제 상황이 좋을 때, 이 S 회사와 N 회사는 모두 경제가 안 좋을 때는 5 밀리언 달러만큼의 EBIT 발생하고 경제 상황이 보통일 때는 10 밀리언 달러, 경제 상황이 아주 좋을 때는 15 밀리언 달러만큼의 EBIT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N 회사는 빚을 안 낸 자기 자본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회사고 이 S 회사는 이 1억 달러 중에 40%만큼을 부채로 조달을 해온 경우예요. 그래서 요 N 회사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3 밀리언 달러, 평균일 때는 6 밀리언 달러, 그리고 굿 이어일 때는 9 밀리언 달러만큼의 넷 프로핏을 발생을 시키면서 ROE 값이 이렇게 3, 6, 9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회사의 경우에는 즉 부채를 땡겨온 회사, 빚을 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이 N회사 대비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지금 더 안 좋아. 그런데 경제가 안 좋을 때 ROE는 지금 요 3에 비해서 ROE가 더 안 좋아. 근데 경제가 보통 상황일 때와 경제가 좋은 상황일 때 ROE 값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회사는 이 경제가 좋을 때, 그리고 평범할 때와 좋을 때 빚을 내온 것에서 어떤 플러스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ROE 값이 요 N 회사보다 S 회사가 더 올라가게 되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요 지금 S 회사의 ROE의 경우에는 이제 더 빚을 내온 것에서 오히려 더 플러스 효과가 나서 올라가는 효과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요 S회사가 이렇게 경제가 노멀일 때와 굿 이어일 때 ROE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R과 ROA의 차에서 당연히 ROA가 더 크니까 이런 ROE에 플러스 요인이 발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S회사는 그러면 40%만큼은 부채, 즉 자기 자본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N회사 대비 이 두 회사의 총자본, 토탈 에셋은 1억 달러로 동일하니까 이 S회사의 주주가 N회사의 주주보다 더 적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S회사는 더 적은 주주가 더 많은 부담을 하는, 리스크를 부담을 하니까 이렇게 경제가 좋을 때와 평범할 때 ROE 값이 확 올라가는 경우,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 19.3번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Economic Value Added, 그래서 줄여서 EVA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EVA라고 하는 지표도 어려운 지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선 이 EVA라고 하는 지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여기 첫 번째 점에 나와 있는 데피니션을 보면 ROA 빼기 K, 그러니까 required capital, rate of capital, K 빼기 요 ROA 빼기 K 한 거 곱하기 이 회사에 이제 투입된 자본, 투자된 자본, 그래서 invested capital, 요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이렇게 어떤 값이 나오는 거가 요 economic value added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인데 이 회사에 요구되는 그 코스트 오브 캐피탈,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빌려올 때 뭐 5%로 빌렸어? 근데 ROA가 예를 들어 10%야. 그러면 이 기업의 경우에는 플러스인 값의 EVA가 나오겠지. 그런데 만약에 오히려 K가 더 커? 그런 경우는 이 마이너스 EVA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지표가 작동을 하는 것이 요 EVA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K라는 것은 코스트 오브 캐피탈, 그래서 자본을 조달해 올 때 얼마의 이자, 얼마의 비용을 들이냐라고 하는 게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EVA라고 하는 이 지표는 이렇게 레지두얼 인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봤던 것처럼 ROA가 K보다 클 때 당연히 그 EVA 값이 플러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example 19.2에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EVA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return on capital이 17.5예요. ROA가. 그리고 이 경우에 그 자본을 조달하는 금리는 7.7%. 그리고 이 기업의 총 투자된 캐피탈은 자본은 27.15 빌리언 달러. 그래서 요런 방식으로 EVA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어쨌든 플러스가 나왔고, 이만큼의 이 기업은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효과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번 동영상에서는 지금 시간이 여기까지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우리가 19.3에서 요번 추가적으로 ROA와 ROE의 관계, 그리고 EVA까지 추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19.3과 19.4에서 여러 가지 재무 비율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현실에서 아니면 경제 뉴스나 기사에서 아니면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이 더 많이 쓰는 지표들을 또 추가적으로 이런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또 앞으로 경제 뉴스나 아니면 어떤
뭐 주식을 실제로 투자를 한다던가 할 때 우리가 배웠던 재무 비율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아, 그때 배웠던 거지를 생각을 하면서 아, 이 비율은 그래서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 이거는 큰 게 좋은 거지 아니면 낮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